여기서부터 스피커까지가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육성으로다가 그거 들을만 하죠? 네. 이 정도면 뭐 그냥 작게는 하면 안 들릴 거야 아마. 근데 뭐 점심을 또 민법 시간에 사는 거예요? 그래? 몇 시간에 또 산다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자 봅시다.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손해배상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고의과실하고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네, 일단은 사고 납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샷다운 내리고 들고 튀어야지요. 일단 1차적으로.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이 과목, 여기서는 손해배상 요건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야 되면. 근데 배상해줄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해줘야지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배째라 그러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의뢰인은 어떻게 하냐? 이제 만약에 손해가 난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돈 내놔라. 너 때문에 손해 났으니까. 나 돈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민사소송 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민사소송. 해보셨어요? 얼마짜리 해보셨어요? 2억. 오, 그래도 액수 좀 큰 거, 변호사 꼈겠네요. 그럼 2억 정도면.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하는 중이구나. 저는 민사소송 옛날에 한번 했다가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땡 한 적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이라는 것이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안다고 껍적거려가지고 4천 얼마짜리를 이제 변호사 없이 그냥 뚝딱 떨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저 고등법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판결 받았는데 판결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도만주는 그만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 과목에서 배우시겠지만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매,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있어야지만 뭐가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저 그거 판결을 받아가지고 10년 고스란히 그 해가지고 물론 저 연기 시키는 방법도 있긴 있대요. 시효를 채권 시효라 그러는데 시효를 연기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고 나중에 10년 지나가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냐면 업무 보증 설정 제도입니다. 자, 이 업무 보증, 그러니까 손해배상,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이겠죠? 자,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배상을 못 해줄 때 대신 배상해 주는 것을 뭐라 한다? 대신 배상해 주는 제도를 업무 보증 설정 제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업무 보증 설정 제도에 대한 업무 보증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연대 보증이에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 이걸 흔히 이제 이 교재에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글자로다가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 연대 보증이다.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이에요. 이거를 업무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흔히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 업무 보증 설정하면 많이 뭘 떠올리냐면 자동차 보험을 떠올려요.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나죠. 그럼 뭐 보험 처리한다 그러죠. 그러면 어디에서 보험에서 보험 처리하면 보험 처리한 금액을 나한테 청구하나요, 안 하나요? 자동차 사고 났죠?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험 처리하죠? 그럼 뭐 500만 원, 1000만 원 수리비 나오죠?
상대방에 대한 부분 처리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리비 1,000만 원을 나한테 청구해야 하네요. 안 하죠? 대신 좀 보험료만 조금 더 오를 뿐이죠. 매월 불임포는 보험료가 조금 나중에 오를 뿐이고, 나한테 청구를 안 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근데 이 업무보증 설정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다. 자, 소위 말해 이제 법 해석에서는 제3자를 위한 보험이다 그러는데요. 자, 제3자를 위한 보험이다. 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일단은 연대보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대신 이 업무보증 설정한 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자, 이 제도가 바로 업무보증 설정.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이 업무보증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취업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취업할 때 뭐 하죠? 보증 쓰죠. 옛날에는 여러분 인보증 아세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보증. 우리 부모님 재산세 납부 증명서까지 다 해가지고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인보증 쓰죠. 요즘 뭐 해요? 예. 보증보험회사에 가가지고 보증증서 하나 떼가지고 제출을 하죠. 자, 이거 여러분들 취업 보증하는 거 뭐 때문에 이렇게 취업 보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금전사기가 아무튼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또 횡령하거나 또 들고 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럼 들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받지 못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보증보험회사 가서 대신 청구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도 그 취업보증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배상해 주지 못하면 대신 이 보증기관에서 대신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연대보증이라는 개념. 이거를 의외로 이해 못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럼 보증 설정하면 뭐합니까? 그러는데 일단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하긴 해야 돼요. 연대보증이니까 내가 보증서 줬다가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는 거. 이건 연대보증 대충 아시죠? 그럼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마 개인 개인 보증서 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다 갚았으니까 너 대신 갚았으니까 푹 집안에서 쉬고 있어라 그러나요?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내가 대신 갚아 끝까지 내놔라고 쫓아다니죠. 자,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대보증 섰다가 대신 갚죠. 대신 갚아주면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 돈 내놔. 이걸 뭐라 그러냐? 소위 말하는 구상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험이라면 구상권이 없죠. 아까 제가 자동차를 보다가 1,000만 원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시켰어요. 수리비 1,000만 원 보험 처리했죠. 그 1,000만 원을 나한테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했으니까 1,000만 원 내놔라고 하지 않죠. 자, 이건 하나의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보험으로서 대신 보증을 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세부적인 제도는 이제 하나씩 뭐 몇 가지만 뭐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개념만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는 뭐다? 연대보증을 서놓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자, 다시 한번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설정하는 거다?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설정하느냐? 자,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공제기관이나 아니면 공탁이나 세 개 중에 택 1 선택해서 합니다. 자, 보증보험 회사. 여러분들 보증보험 회사 뭐 있어요? 네, 지금 서울보증보험 회사 있죠? 옛날에 대한보증이 있었는데 아마 서울보증에다 아마 합쳐서 쓸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나 아니면 공제. 자, 이 공제는요, 뭐와 똑같냐면 보증보험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보험과 같은데, 근데 공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제. 공제는 대부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직능 단체에서 하는 거죠. 단체에서. 자, 이제 주택공제도 있죠. 이 공제사, 뭐, 이렇게 보니까 학원 공제도 있더라고요. 학원 연합회에서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여기에서 공제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한다? 공인중개사 협회. 자, 이거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보증보험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서는 상품이 이거 갖고 장사하는 거죠? 상품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취업보증도 여기서 다 하죠? 여러 가지 보증에 대한 상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제는요, 상품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개업 공개서를 위한 업무보증 설정. 이거 하나밖에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은데? 개념은 보증보험회사와 같은데 공제는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탁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죠? 네, 법원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선택해가지고 업무보증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입니다. 업무보증 설정은 의무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이거는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가지고 업무보증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 등록 취소예요. 자,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개 중 딱 선택을 해서 하는데요. 그럼 얼마를 선택하느냐? 자, 법인 있죠? 법인은 사무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본사와 지점. 네, 있었죠? 본사를 뭐라 그랬죠? 주된 사무소라고 그랬죠.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분사무소가 있었죠. 지점, 분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서는 얼마 이상 설정됐냐면 2억 이상 설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요, 네, 1억 이상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있었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하고 부칙개업공개사 있습니다. 부칙개업공개사는 자격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자, 이 사람의 개념 다시 한번 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로 했고, 부칙개업공개사는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부동산을 해오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간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는 간판이 있다면 이 사람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 사람들은 얼마? 1억 이상을 설정하라. 1억 이상. 액수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특수법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중개업은 뭐 농협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산림조합 있었죠? 지역농협동조합, 그 다음에 산림조합,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관리기관, 공단 관리하는 거 제가 잠깐 언급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 있는데요. 이 중에서 농협이 있어요, 농협.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하라. 자, 지금 액수 머릿속에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은 업무보증 설정이라는 개념이 뭔가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개념을 싣고 넘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업무보증 설정이 뭔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자, 이제 이렇게 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이 통째로 넣느냐,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1억, 그냥 개업할 때 그 1억, 2억 이게 없는데, 특히 이제 공인으로 개업합니다.
1억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보증 설정하느냐. 사무실 내기도 바쁜데. 근데 이제 이거를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요. 뭐 해준다 그랬어요, 이거를? 연대보증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이 금액 범위를 연대보증해 줄 테니까 연대보증료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대 개인과 사적인 보증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돈 안 받고 하죠? 도장 찍어주면 소주 한 잔 얻어먹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연대보증을 해주되 돈을 받고 연대보증해 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돈 받는 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자, 연대보증, 내가 이만큼에 대한 연대보증 해줄 거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나한테 달라. 1억 달라는 게 아니에요. 1억 달라는 게 아니라 1억 범위를 보증해 줄 테니까 그 대가를 나한테 달라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은 0.5%의 금액에 근데 실제로 보니까 0.25%인가? 이 정도 보통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1억이면요. 여기 실무에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얼마 지금 하죠? 공제. 몰라요? 지금 2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제가. 25만 원. 그러니까 1억이 25만 원이면 0.25%죠. 1억에 25만 원이면 보통 이제 기준이 0.5%예요. 근데 0.5% 다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다운되는 거죠. 보증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싸대요. 보증보험 회사가 10몇만 원이면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자, 1년에 보통 이제 0.25%라고 봅시다. 0.25%를 금액을 주면 이 금액을 연대보증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서는 1억 이상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1억 이상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얼마나 설정해줘야 돼요? 1억은 설정해줘야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죠? 어디에? 유리창에 공제 1억 이런 거 보셨죠? 대부분 다. 예? 3억까지 봤어요. 대부분 다 1억짜리인데 어느 집에 또 3억짜리래요? 그래요? 대부분 다 1억짜리 돈인데. 자, 어쨌든 1억 이렇게 된다면 그 1억을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1억이 얼마? 네, 0.25%. 1억에 0.25%니까 얼마예요? 네, 25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25만 원을 주면. 자, 공제는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내렸나 올렸나 모르겠어요. 금액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이제 공제마다 좀 틀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사고 허구한 날 치는 사람하고 사고 또 계속 또 무사고인 사람하고 또 이제 비율이 틀려요. 허구한 날 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25만 원을 주면 1년간 중개행위에 대해 사고 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이 금액 범위를 보증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개행위의 한 건에 대한 사고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러 건이 아닙니다. 한 건에 대한 한 번 사고 나서 배상해 주면 끝이에요, 이게. 이 범위를 일단 1억 범위를 연대 보증했다고 그러고 2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5만 원씩 쭉 받습니다. 받아놓으면 축적시켜 놓죠. 그 중에서 이제 이 가입한 사람이면 모두 다 사고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사고 친 사람한테 요 돈, 모아둔 돈을 주고 남는 돈은 누구 거? 네, 내 거예요. 이 회사 겁니다. 남는 돈은. 그래서 자, 사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망하는 거죠. 사고가 없으면 돈 버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업무보증 설정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25만 원을 주고, 자, 이제 25만 원 주고 1년 동안, 즉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대보증해 준 거예요. 업무보증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던 중개인이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5천만 원 사고가 났다.
조금 더 한번 액수 크게 볼까요? 1억 5천 사고가 났다. 1억 5천만 원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 설정했는데요? 네, 25만 원 설정, 1억 설정했죠? 근데 1억 5천만 원 사고가 나가지고 판결문을 들고 가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안 주겠죠, 당연히. 개업공개사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았더만 1억 5천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거를 들고 보증기관에 가요. 가면 얼마 줄까요? 네, 1억만 줘요. 왜 1억만 주죠? 내가 얼마까지만 연대보증해 주려는 거예요. 예, 1억 범위까지만 연대보증해 주려 했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범위는 1억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에서는 5천만 원을 빼고 얼마 주는 거? 1억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제 보증기관으로부터 못 받았으니까 누구부터 받아내야 돼요? 예, 개업공개에서도 직접 나 5천만 원 못 받았으니까 네가 내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개업공개에서 직접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 이거 갖고 받아먹어야죠. 현실적으로 얘는 5천만 원 개업공개 달라 그러면 거의 못 받아내죠. 어쨌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못 받는 금액입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소멸되는 금액은 일단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억을 누가 줬어요 지금? 여기서 예, 보증기관에서 1억을 대신 줬죠? 누가 못 갚았으니까? 개업공개에서 직접 못 갚았으니까 보증기관에서 1억을 직접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증기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증기관에서는 그렇죠.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얼마를 갚아줬으니까 1억을 너 대신 내가 갚아줬죠. 그러니까 도로내나 1억을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잘못하는 게 아니 그럼 25만 원 폼으로 줬습니까? 그러죠. 이게. 자, 25만 원 준 건 뭐예요? 그럼 도대체? 예를 들면 물론 업무보증 설정하기에 준 거죠. 그럼 이 개념이 뭐라는 얘기예요? 자, 25만 원 준 개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 왜 25만 원 왜 줍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25만 원은 뭐예요? 연대보증 해주겠다는 대가예요. 자, 보험료가 아닙니다. 보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 대 개인은 어떻게 돼요? 개인 대 개인은 그냥 아까 여기서 소주 한 잔 얻어먹고 도장 하나 찍어주죠? 그러나 이거는 연대보증 장사입니다. 보증보험이나 이런 기관들은 공제나 이건 뭐예요? 연대보증 장사예요. 장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연대보증을 가지고 돈 벌어 먹어야죠.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서주는데 대신 이걸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다. 보험료라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고가 한 건도 안 터졌어요. 그래도 25만 원 어떻게 돼요? 네, 날라가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1억 대신 배상해줬죠. 그러면 나 25만 원 내는데 왜 구상권을 썼냐? 이거 아니에요. 25만 원은 25만 원이고 이거는 연대보증 해주겠다는 조건하에서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어떻게 하는 거? 무료가 아닌 유료로 연대보증해 주는 거예요. 유료로 연대보증해 주는 거고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는 도로 내놔라. 구상권은 직접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일단 짚어보시고 자, 일단 이거는 일단 업무보증은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보험이 아니라 그랬죠. 보험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뭐다? 연대보증이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도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25만 원 주는 것은 무슨 돈이다? 연대보증 해주는 대신에 받는 돈이다. 연대보증을 해주는데 공짜로 연대보증 해주는 게 아니고 뭘로다가 돈 받고 연대보증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이래서 이렇게 돈을 일정 금액을 주고 이제 기간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1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대보증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공탁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돈을 통째로 어떻게 돼요? 예, 집어넣는 거죠. 어디다가? 예, 법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1억 이것을 통째로 법원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놨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맡겨놓은 돈 그 범위 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탁할래요? 아니면 보증보험이나 공제 들을래요? 예. 1억이면 여러분 1억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 통장에 넣어놔도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탁은 여러분들이 거의 안 해요. 우리 지금 나라에 개업공개사는 공탁한 개업공개사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도는 있어요. 이런 제도는 있고 시험 문제에 공탁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공탁은요, 공탁은 사망이나 해산을 하면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해산하면 몇 년간 회수가 금지?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이 내용은 공탁에만 특별히 있는 건데, 자,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공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명도 안 했다 그랬죠? 한 사람이 하면 바보야, 사실은. 이 1억을 갖다가 통째로 여기다가 법원에다가 집어넣는 거 바보죠, 이거는. 자, 그런데 어쨌든 제도는 있으니까. 자, 일단 공탁을 했다고 칩시다. 공탁을 지금 쭉 해놓고 있다가 2005년 12월 31일 폐업을 하는 거예요. 자, 폐업하는 순간에 바로 뭐를 찾아버리냐면 공탁금을 찾아버립니다. 자, 찾는다고 자, 3년간 찾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찾는다고 쳤을 때, 자, 31일 날 폐업하면서 이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바로 찾아버린다. 자, 그러면 요때 여기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중개를 해준 것이 만약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015년 9월 달에 중개해 준 것이 중개해 주는 순간에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이 건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사고 터지는 경우가 많죠. 설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속여가지고 했거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날 회수를 바로 해버리면, 폐업하는 순간에 회수를 바로 해버리면, 자, 2016년도에 요기했던 것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어 없어요? 이미 다 찾아가 버렸죠? 네, 찾아갔으니까 가져갈 돈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몇 년 동안 묶어두는 거? 네, 3년 동안 묶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묶어두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제도가 업무보증 설정 제도다.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을 해서 이제 중개가 완성돼요. 자, 또 똑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중개가 완성된다. 언제죠? 중개 완성됐다. 그렇죠. 계약 체결이죠. 자,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자,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시점이다. 즉,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죠. 자, 중개가 완성되면 쌍방에게 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어디에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짜리 가입했고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곳은 어디다? 소재지. 보증 기간 언제까지고 또 금액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요. 쌍방에게. 그 다음에 자, 증서 4번을 뭐하라? 교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에게. 복사본. 받으셨어요? 설명 못 들었어요? 거의 설명 잘 안 하죠?
예, 그냥 이거 원래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다 들고 있고 보증보험 회사 들고 있고 기간은 2015년부터 1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그 다음에 금액은 내가 지금 1억짜리 들고 있다. 이 돈 업무부 설정한 곳은 원주시 뭐 어디다 뭐 이런 거 소재지까지 사실은 설명해 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복사본 하나. 예, 복사본 못 보셨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계약 체결하면요. 대부분 계약서 있고요. 그 뒤로 딱 넘기면 확인설명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보증설정서 4번이 있습니다. 해줘야 돼요, 이거. 이거 만약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 번도 설명 안 했었어요. 예. 그나마, 그래서 저 복사본,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명 안 이거 설명 안 해줘도 100만 원 과태료거든요. 근데 설명 안 해줬다고 걸면 뭐라 하는데 나 설명해줬다. 너 녹음했냐? 그러면 이제 할 말 없잖아요.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뭐 이거는 복사본은 교부해줬잖아요. 예. 어쨌든 설명해줘야 돼.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 얼마짜리고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설명해주고 복사본 하나를 교부해주라.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업무보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다? 바로 업무보증의 개념. 자, 액수는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기억됩니다. 이거 지금 뭐 1억, 2억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업무보증이라는 것은 뭐다라는 것만 일단 지금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지금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을 가서 쉽게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보험이 아니다 그랬죠? 보험이 아닌 뭐 하는 거? 연대보증이다. 자, 그렇게 한번 그 개념 구분해보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자, 요 제도를 잠깐 보죠. 우리나라의 중개사법에서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써먹는 제도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 배우고 건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제도. 도입된 지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94년도부터 시행됐으니까 벌써 20년 넘었죠? 그 제도가 중개사법에 벌써 20년 넘게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써먹는 제도입니다. 정착이 안 되는 제도인데 자, 또 하나 제도가 바로 192페이지에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예요. 자, 제목을 잠깐 보세요. 제목을 보면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계약금 등에 대한 반환 채무에 대한 이행을 뭐하는 거? 보장하는 제도다. 이 계약금 등이란 자, 여러분들 개업 공인중개사 등할 때도 등 있었죠? 계약금 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 등. 자, 계약금 등하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또 뭔가가 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흔히 돈 지불할 때 계약금 말고 뭐가 있어요? 예,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예, 이게 계약금과 중도 및 잔금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환이라는 게 뭐예요? 네, 받은 것을 돌려주는. 자, 반환은 돌려주는 거고 돌려주는 것을 이행하는 것을 뭐한다?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 제도는 도대체 뭐냐? 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A와 B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일단 이 과정에서는 다 중개를 해주는 과정이니까 항상 개업 공인중개사를 낍니다. 어차피 직거래하는 과정은 여기서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의 물건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압류를 한번 걸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가압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네, 통장가압류 있죠. 주로 가압류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단 금전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어떤 권리에 대해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가처분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민법이나 아니면 공시법에서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개념을 잠깐 한번 볼 거예요, 아마.
우리가 흔히 가압류라고 한다면 금전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할 때, 금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어떻게 돼요? 처분하려고 그러죠. 나는 그거 나중에 이겨가지고 이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경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처분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재산이나 이런 데다가 가압류를 이제 겁니다. 압류를 일시적으로 건다 그래서 가압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압류는 주로 금전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있고요. 가처분이라는 게 있죠. 그럼 주로 이제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서인데, 자, 이런 가처분 같은 게 이런 경우입니다. A와 B가 이제 중도금까지를 줬는데, 만약에, 자, 얘가 뭔가 좀 삐끗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A가 B가 A에게 중도금까지를 주고 이제 잔금 남았습니다. 근데 계약 깨려고 그럽니다. 왜냐? 갑자기 가격이 팍 올라가요. 그럼 이제 원래 중도금까지가 지불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도 여기 보시면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이미 지불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면 야 계약 깨자 그러고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이때 B가 A에게 뭐를 권리를 설정하냐면 처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권리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만 뭐 판매 금지 가처분, 뭐 판매권 이거죠. 판매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으로 뭐 저작권 위반된 교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처분은 주로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가압류는 주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한번 보죠. 이 A가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어디서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소송 제기되는 부분에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은 아주 괜찮아요. 물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니까 다 가압류가 걸려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A가 하는 말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해가지고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 받아가지고 가압류 뭐 하겠다? 네, 되겠다라고 많이 하죠. 그거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네. 그거 가지고 딴짓합니다. 다 백발부주 딴짓해요. 나중에 이제 중개 실무 쪽 가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개업공개사가 일 처리할 때요. 돈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법원까지 가가지고 돈 갚는 거 보고 가압류 처리해주는 거 보고 다 완전히 다 해줘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이제 실무 쪽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그 말을 믿고 A와 B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 체결했어요. 이쪽으로 뭐가 졌죠? 계약금 지불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계약금을 받으면 이 계약금을 갖고 돈 갚아가지고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얘는 얘한테 계약금을 줍니다. 근데 자 분명히 이제 계약금 줬으니까 중도금 지불 날짜가 오죠. 그럼 중도금 지불 날짜까지 분명히 계약금 갖고 뭘 없애기로 가압류 없애기로 분명히 약속했는데요. 중도금 지불 날짜가 타고 왔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등기부에 뭐가 있어요? 그 약속 안 지켰죠? 자 그러면 계약 어떻게 돼요? 깨져야죠. 자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A 잘못으로서 계약이 어떻게 된다?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A가 받은 B의 계약금의 문제죠. 누구 잘못 때문에 깨졌어요? A 잘못 때문에 깨졌죠. 그럼 이 계약금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환해줘야죠. 해줘요? 네, 그게 문제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제도가 이거예요. 자, 이때 B가 A에게 건네줄 계약금 등에 대해서 누가 개업공개서나 다른 기관 명의로 예금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예금 시켜놨다가 자, 내가 만약에 가압류 다 만약 약속대로 중도금 지불 전까지 약속대로 말소를 시켰다. 그러면 누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A가 받을 권리가 있죠? A한테 주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계약이 깨졌죠? 계약 깨지면 계약금 돌려받아야죠. 누가? B가 돌려받아야죠. 예금 예치한 사람이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B한테 주면 되는 거죠. 바로 요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것, 이행을 뭐 하는 거? 보장하는 제도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거 만약에 개혁공개사가 이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문구부터 좀 봐야죠.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자, 이 상황에서 개혁공개사가 예치 권고를 안 했습니다. 자, 이때 보죠. 이 상황에서 개혁공개사가 예치 권고를 안 하고 그냥 계약금 넘겨주도록 했어요. 이거 이 법에 위반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된다. 자, 이걸 보면 왜 안 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결국 개혁공개사는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의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권고를 안 해도 개혁공개사 의무를 이행한 것은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온 지가 이제 2000년도에 나왔으니까 15년쯤 됐네요. 이 제도 나온 지가. 이거는 미국식 제도를 본따 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에스크로우라는 이런 제도가 미국식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본따 가지고 우리나라에 만든 건데 순 엉터리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엉터리가 가끔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을 거의 현실에서 맞지 않는 제도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얘한테 건네줄 돈을 개혁공개사나 다른 기관면에 예금시켜 놓겠다. 이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A가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장 계약금 받아가지고 뭐해요? 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사람이나 다른 기관면으로 예금시켜 놓는다 라고 한다면 거의 다가 거절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 법적 제도일 뿐인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계약금 대비 반환차무 이행보장 제도는 일단은 자, 보죠. 이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A를 위한 제도일까요? B를 위한 제도일까요? 둘 다를 위한 제도일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 예, 바로 얘를 위한 제도예요. A를 위한 제도는 절대 아니겠죠? 자, 둘 다를 위한 제도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라. 자, 이때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혁공개사는 뭐 할 수 있다?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의무 아니다. 그래서 또는 제도의 취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좀 쉬시죠. 쉬었다가 금쟁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